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5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재택치료자도 18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정부는 재택치료자가 비대면 전화진료를 하루 2번 이상 해도 무료라면서 지침이 혼선을 빚은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방역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거리두기 체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일에 끝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주 중으로 앞당겨 완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신속 항원 검사 키트가 오는 일요일부터는 온라인에서 팔 수 없고 1회 구입 수량도 제한됩니다. 정부는 신속 항원 검사 키트의 공급 안정을 위해 지정된 가격 이상으로는 팔 수 없도록 최고 가격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화재에 취약해 대형 화재의 원인으로 꼽혔던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앞으로 샌드위치 패널은 화재에서 10분 동안 견딜 수 있는 정도인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 합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7.5% 올라 40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미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한꺼번에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전화상담 관련 지침을 변경한 데 대해 사과하면서 하루에 2번 이상이라도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새로운 재택치료 체계 도입에 앞서 혼선을 초래해 매우 죄송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재택치료 일반관리군도 하루 2번 이상의 진찰을 받을 수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는 10일 재택치료자가 같은 날 2번 이상 전화진료를 받으면 본인 부담액이 발생한다고 밝혔다가 2회 이상 진료에도 진찰료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바꿨습니다. 이 통제관은 동일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질환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는 경우 의료기관은 하루 한 차례 진찰료 수가 청구가 가능하지만 환자의 경우 여러 차례 전화 상담을 받아도 본인 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미크론이 급속하게 확산하는 가운데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재택치료를 받는 사람이 18만 명에 가까워졌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17만 7,014명으로 하루 만에 2,837명 늘었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0일 배정된 환자의 94.5%에 해당하는 42,776명이 재택치료자로 분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가운데 집중관리군은 19.1%인 8,15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병상 가동률은 20% 이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국 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 10명 가운데 7명만 PCR 검사 최종 확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 210만 6,997건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항원 현장 검사로 양성이 확인된 4만 1,016건에 대해 추가로 PCR 검사를 했더니 70.5%인 2만 8,905건만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이번 결과에는 진단키트를 받아 집에서 별도로 검사에 확진된 사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고위험군 위주로 개편되면서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PCR 검사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이들의 검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오전 브리핑에서 보호자와 간병인의 최초 PCR 검사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 뒤에도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감염위험군이 다수 입원해 있는 의료기관 내 방역관리를 유지하면서도 보호자와 간병인의 검사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호자 또는 간병인이 입원 예정 환자와 함께 처음으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원 이후 보호자 간병인에 대해서도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
취업 검사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 부담을 4천 원 내외로 완화할 수 있도록 검토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신속 항원 검사 키트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지정된 가격 이상으로 못 팔게 하는 최고 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판단이 서면 거리두기 체계도 즉시 조정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김 총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큰 틀에서의 개편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빈틈없는 실행과 끊임없는 보완이 남아 있습니다. 신속 항원검사 키트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드리는 일,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고 가격제 도입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편된 재택치료 격리 시스템에 맞게 생활 지원비 기준을 조정하는 일, 의료기관에 출입하는 간병인이나 보호자들의 진단 검사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 등, 또 면역 수준이 저하된 분들에게 4차 접종의 기회를 드리는 일 등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 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면 언제라도 저희들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 체계가 이원화되면서 신속 항원 검사 키트 수급 문제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 정부는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남은 기간 공공 민간 영역에 신속 항원 검사 키트 7,080만 개, 다음 달에는 1억 9천만 개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물량은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급 불안이 없도록 오는 13일부터 자가검사 키트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유통 경로가 단순하고 접근이 쉬운 약국과 편의점 판매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온라인 사이트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고 물량은 오는 16일까지 팔 수 있도록 하고 17일부터는 판매를 전면 금지합니다. 오는 14일부터 전국의 경로당 운영이 전면 중단됩니다. 또 노인복지관의 대면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증과 사망 위험이 월등히 높은 60세 이상과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데 오미크론 방역에 성패가 달려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차 접종을 아직 받지 않은 어르신들은 빨리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1일 0시 기준으로 60세 이상 확진자는 6,093명으로 국내 발생 확진자의 11.3%를 차지했습니다.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최근 소폭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홍콩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조만간 중국의 의료 인력 수천 명이 파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국무원 홍콩 담당 부서는 성명을 통해 홍콩의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홍콩 측과 만나 지원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광저우시는 광둥성 지역의 의료진이 이미 홍콩에 도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홍콩 명보는 중국 정부가 수천 명의 의료진과 검사실 인력, 수백만 개의 진단키트를 보내고 격리시설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홍콩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스페인이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고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스페인은 지난해 말 오미크론이 급속히 퍼지자 실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까지 줄어들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스페인의 누적 확진자는 1,050만 명으로 세계에서 10번째로 많고 누적 사망자는 9만 5천여 명으로 세계에서 18번째로 많습니다. 찰스 영국 왕세자가 2020년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코로나19에 감염된 데 이어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만났던 것으로 밝혀져 영국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영국 왕실은 찰스 왕세자가 확진 판정 이틀 전인 지난 8일 윈저성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만났고 여왕은 아무런 증상도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데일리메일은 왕실이 여왕의 코로나19 검사 결과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지난해 10월 부스터샷 접종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암 수술 후 이어지는 항암 치료는 치유의 목적이지만 환자에게는 힘겨운 고통과 경제적 부담도 안겨주게 되죠. 그런데 유방암 수술 후 재발이나 전이 위험을 판단해 항암 치료 필요성 여부를 결정해주는 유전자 예후 검사가 최근 국내에서 상용화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암 1위인 유방암.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의 가장 큰 관심은 향후 재발이나 전이 위험입니다. 유방암 수술 후 재발 위험이 낮으면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존 병리 검사법은 예측 정확도가 떨어져 항암제가 필요하지 않은 저위험 환자도 처방을 받게 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느냐 마녀야 되느냐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지금 같은 유전자 검사 방법이 나오기 전에는 그냥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는 환자들, 임상의가 보든 환자 측면에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환자들은 항암 치료를 했던 거죠.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유전자 분석을 통해 예후 예측 정확도를 높인 검사가 있지만 이를 이용하려면 시료를 해외에 보내야 하고 가격도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업체가 최근 유전자 분석을 통해 수술 후 재발과 전이 위험을 예측하는 유방암 예후 진단 검사를 상용화했습니다. 유방암 예후 진단 키트입니다. 시료 속 재발 관련 유전자를 분석하면 환자가 10년 이내 재발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업체는 유방암의 재발과 전이에 관여하는 유전자 6개를 독자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음성 예측률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97%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도를. 100명 중에 97명은 실제 이제 10년간 재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50세 이상 백인 환자를 중심으로 개발된 해외 제품과 달리 50세 이전 환자가 많은 국내 특성에 맞게 설계됐다는 게 업체의 설명입니다. 국내에서 본격화된 유방암 예후 진단 검사가 환자의 항암 치료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건축 자재로 주로 사용되는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은 저렴한 가격에 성능이 좋아 창고 등의 마감재로 인기가 높지만 화재에 취약해 인명사고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새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샌드위치 패널은 실물 모형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외부 강판과 스티로폼 등으로 이루어진 내부 심재 모두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 합니다. 준불연은 통상 화재에서 10분 동안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을 뜻합니다. 요즘 에탄올 화로를 이용해 이른바 불멍을 즐기는 분들 많은데요. 연료로 사용되는 에탄올의 특성상 밝은 곳에서는 불꽃이 보이지 않아 사용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치솟습니다. 이 불로 주민 7명이 화상과 연기흡입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20명이 구조됐습니다. 소방 조사 결과 화재 원인은 에탄올 화로 취급 부주의였습니다. 가정에서 이른바 불멍을 하며 캠핑 분위기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에탄올 화로는 연료로 사용되는 알코올의 특성상 밝은 곳에서는 불꽃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불이 붙어 있는 에탄올 화로입니다. 불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 화상 카메라로 보면 빨갛게 불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이 꺼진 줄 알고 연료를 넣었다간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에탄올이 담겨 있는 페트병의 뚜껑을 열고 불이 붙어 있는 화로에 연료를 주입하자 순식간에 불길이 솟구칩니다. 거센 불길은 주변에 있는 암막 커튼을 그대로 집어삼켜버립니다. 보관 용기 안에서 액체 상태인 알코올이 기체로 변해 있다 보니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큰 불길로 변합니다. 기체는 확산이 확 되기 때문에 사방으로 퍼질 수가 있는 거죠. 액체보다도 기체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추운 겨울 집 밖에서 캠핑을 할 때도 난방용품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숯 화로를 텐트 안에 넣고 밀폐된 공간에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보니 10분도 안 돼 1600ppm을 넘습니다. 이 상태로 2시간 이상 머물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수치입니다. 석유난로와 휴대용 가스난로를 동시에 켜놓은 경우에는 공기 중 산소 농도가 크게 떨어져 버립니다.
부득이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자주 환기를 시켜주시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셔갖고 소방당국은 전기난로 역시 복사열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변에 불이 붙을 수 있는 물건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산세에 비해 위중증 환자 수는 아직까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부터는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코로나 상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천대학교 길병원 엄중식 감염내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확진자가 연일 5만 명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몇 주 전부터는 이제 주마다 환자가 2배씩 늘어나는 그런 더블링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진단부터 해주시죠. 일단 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다른 나라에서 유행 상황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오미크론의 그 강력한 그런 전파력 때문에 초기에는 그 일정한 비율로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일정한 시점이 지나고 나면은 이게 지수 상승이라고 해서 이게 급격한 커브를 그리면서 확진자가 증가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 시점을 이제 빠르면 2월 말쯤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주 정도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또 다행히 확산세보다 위중증 환자 속도는 빠르지 않는 양상인데요. 위중증 환자 추이가 그나마 좀 양호한 원인은 무엇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이런 위중증 환자 추이의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우리나라가 그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백신 접종률이 높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에서 백신 접종률을 보면은 2차 이상을 접종한 분들이 96% 가까이 됐고, 그리고 3차 접종을 하신 분들도 85%를 훌쩍 넘긴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환자 발생이 적게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서는 많게는 한 5분의 1 정도의 위중증화 비율이 낮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당장은 이제 중환자 발생이 적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다른 나라에서 큰 유행을 경험한 뭐 영국이라든지 그밖에 유럽 국가 그리고 미국에서의 자료를 봐도 확진자가 이제 크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정점을 향해 가는 상황이 된 그 시점으로부터 짧게는 16일, 많게는 30일이 지난 다음에 이 중환자가 그 급격하게 늘어나고 사망자도 크게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3월 중하순부터 이 중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중에 이제 사망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과 오미크론의 낮은 치명률 덕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시차를 두고는 앞으로 위중증 환자가 늘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시는 건데요. 자, 앞으로 확진자가 얼마나 더 나올지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 많게는 3월에 하루 36만 명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유행 양상의 그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조정을 하면서 이제 그 모델링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보면 모델링 결과에 따라서는 적게는 10만에서 15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2달에서 석 달 정도 계속 나오는 상황이 예측이 되기도 하고, 정말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20만에서 30만 이상의 확진자가 2, 3주 이상 폭증을 하다가 다소 감소하는 그런 양상으로 2, 3개월을 더 지나가는 이런 형태의 유행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방역을 하느냐 또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확산세가 더 거세지는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정부가 일단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과 또 노인 시설에 자가검사 키트를 무상으로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전 국민 무료로 배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제 전 국민 무상 배포를 할 정도의 재원하고 물량이 확보가 됐다면 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문제는 앞서 보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이 신속항원 검사가 위 양성률이 한 30% 가까이 나오고, 그다음 뭐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자료를 보면 위 음성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속항원 검사 키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하실 점은 이게 이제 그 진단에 도움이 되는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확진자하고 밀접하게 접촉을 했다든지 아니면 코로나19에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이제 진료를 받은 그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PCR 검사로 이 연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예. 특히 이제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어린이 12세 미만은 백신 접종을 전혀 시작을 못한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고위험 시설에 이제 해당이 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곳에서는 그 반복적인 신속항원 검사가 유행을 파악하는데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제 그 반복적인 검사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자가 검사 키트 품귀 현상을 막기 위해서 또 정부가 가격 상한제, 그리고 온라인 판매 제한, 또 구매 개수 제한과 같은 그런 조치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교수님께서 먼저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조치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도 의견 말씀해 주시죠. 예, 실제로 이제 그 신속항원 검사를 활용하는 부분이 이제 결정이 된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호흡기 안심 클리닉을 운영해야 되는 의원에서조차도 신속항원 검사 키트를 못 구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만큼 어디선가 이 유통에 그 문제가 생기면서 이 물량이 충분히 이렇게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또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도입이 돼야 됐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격도 너무 높게 오르지 않게 해서 구매를 할 때 부담을 안 느끼게 해야 됐고, 또 이 구매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판매를 하는 분들이 조절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약국에서 주로 판매를 하면서 소분해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사가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전에 마스크를 우리가 그 마스크 품절되고 막 힘들 네. 때처럼 그런 식으로 당분간은 조절을 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시도는 상당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재택치료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재택치료자가 크게 늘면서 이제 일반 관리군과 집중 관리군으로 나눠졌잖아요. 근데 일반 관리군은 별도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반 관리군이 재택치료를 하는 중에 좀 반드시 의료기관에 알리고 또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하는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실제로 일반 관리군이 됐을 때 가장 좀 기본적으로 또 중요하게 지켜야 할 지침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우리가 그동안 2년 동안 코로나19 환자들을 보면 이제 중환자로 발생을 할 때, 특히 이제 폐렴이 발생할 때의 상황을 보면 열이 잘 멈추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3일 이상 38도 이상의 발열이 계속 된다든지, 뭐 해열제를 먹으면 잠시 떨어졌다가 해열제 효과가 떨어질 때쯤 다시 열이 난다든지, 이런 게 3일 이상 지속이 되거나 호흡곤란 증상, 실제로 이제 숨이 찬 증상이 생기면 이건 이제 폐렴이 진행을 하고 중증으로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제 빠르게 지정된 의료기관에 연락을 해서 비대면 진료나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예. 그다음 이제 아무래도 이 격리 자체를 누군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격리를 지키지 않고 이제 집 바깥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다른 분들이 위험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높은 시민 의식이 필요하고, 나도 보호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정해진 기간 동안은 격리를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예. 자,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이제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이런 점이 백신 기피 현상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요? 예, 실제로 이제 노바백스는 단백질 재조합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우리가 많이 써왔던 뭐 인플루엔자 백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백신과 같은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임상 연구를 한 데이터를 보면은 뭐 열 같은 경우에도 mRNA 백신보다 한 3분의 1밖에는 안 나오고, 네. 이런 부작용이 상당히 적고 안정적인 그런 그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백신 부작용으로 고생하셨던 분이나 아니면 그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백신을 주저하셨던 분들에게는 새로운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노바백스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가 급감하는 인구 절벽의 위기 속에 정부가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정년 연장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초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선 영아수당을 새로 만드는 등 지원을 더욱 늘리기로 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한창 일하며 세금 낼 나이대는 급감하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늘어납니다. 세금을 내는 인구보다는 그 복지로 지출되는 비용들이 지금보다 5배 정도. 이제 광역시도 본격적으로 인구가 주는가하면 젊은이가 부족해 군 병력 유지도 어렵습니다.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한 상비 병력 충원 가능성과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와 저출산을 겪다 보니 40여 년 뒤면 노인 부양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일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정부는 일단 60살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연장하도록 추진하고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등 일할 사람을 늘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나이 기준 상향 등 경직성 예산, 복지 고정 지출을 줄이는 시도는 하지 못했습니다. 몇 살이 노인이냐고 물어봤을 때 대개 70살가 넘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할 거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인 합계 출산율은 2년 뒤 0.7명까지 추락합니다. 저출산 대응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 지원을 더욱 늘리는 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4조 1천억 원 규모의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사업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육아휴직 지원을 늘리고 한 달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새로 만드는가 하면 출산 때 200만 원을 주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더욱 늘립니다. 다만 집값이나 취업 등의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꺼린다는 젊은이들이 수백 수천만 원 더 준다고 아이를 낳을진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정부가 민간 은행들의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먼저 나서서 자율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달라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1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과 함께한 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간 금융권 이익이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를 덜어주는 상생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회의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재연장 여부를 점검하는 등 연착륙 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 일자리가 민간 일자리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발표된 통계청의 일자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2016년 이후 2020년까지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16% 증가했지만 민간 부문의 일자리는 7.3%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비공무원 일자리 증가율은 76.4%에 달했는데 이는 정부가 재정 지원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습니다. 한경연은 공공 일자리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공공부문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7.5% 급등해 40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연준이 다음 달 정례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는데 심각한 물가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한 번에 2단계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7.5%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2년 2월 이후 40년 만에 최대폭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7.3%도 넘었습니다. 지난해 12월보다도 0.6% 올라 역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자동차, 에너지, 식료품 등 거의 전 분야에서 올랐습니다. 가장 높이 오른 분야는 연료유로 전월보다 9.5%, 1년 전보다 46.5% 급등했습니다. 7년 내 가장 높은 기름값이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발표가 인플레이션이 더욱 악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주요 증시는 이를 반영해 1% 이상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인플레가 미국민을 짓누르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Yet again, the data confirm what working families already know painfully well. The inflation of 7% is not a
Rampant inflation and soaring prices are crushing the American people. 새해 들어 물가 상승이 둔화할 것으로 기대했던 연준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We will remain attentive to risks, including the risk that high inflation is more persistent than expected, and are prepared to respond as appropriate to achieve our goals. 목표치를 넘는 인플레가 고착화하지 않도록 물가 안정에 헌신할 것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파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연준이 상당한 수준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한 번에 2단계 0.5%포인트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는데 힘이 더 실린 셈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최소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 5위는 스마트폰 시장에 또 한 차례 몰아칠 격도를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지난 10일에 갤럭시 S22 시리즈가 공개됐죠. 삼성전자는 온라인 언팩 행사를 통해서 S22의 여러 신기술을 선보였는데요. S22 시리즈의 인공지능과 이미지 센서를 적용해서 야간에도 밝고 선명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요. 또 배터리와 실행 속도도 대폭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리즈 가운데서 최상위 모델인 울트라 모델은요, 80여 가지 언어를 인식하는 S펜을 내장해서 갤럭시 노트를 개성하기도 했습니다. 갤럭시 S22 시리즈는 오는 14일부터 국내에서 사전 판매되고요. 또 25일부터는 전 세계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갤럭시 S22 공개를 시작으로 올해 스마트폰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달에 애플뿐 아니라 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까지 새로운 모델을 대거 출시를 할 예정인데 스마트폰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스마트폰 출하량에서 애플과 샤오미를 제치고 1위를 지켰거든요. 그런데 성장률의 경우는 애플과 샤오미가 각각 18%와 31% 늘어나는 동안에 반면에 삼성은 6%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런 성장률 정체를 깨트리고 또 삼성이 이번에도 1위를 지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네, 이제는 중국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강력한 경쟁자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 기업들이 한 걸음 앞서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4위 소식은 뭐죠?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에서 위탁 생산한 노바백스 백신이 지난 9일에 국내 첫 출하됐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B형 간염이나 자궁경부암 백신 등에서 오랜 기간 활용돼 온 합성 항원 방식으로 개발이 돼서 안전성 측면에서 좀 검증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때문에 접종이 시작되면 이제까지 불안감이나 부작용 우려로 백신을 맞지 않았던 사람들의 접종 참여가 늘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 접종은 다음 주부터 시작될 텐데요. 월요일부터 우선 고위험군 대상으로 병원이나 시설 내 잡체 접종을 시작을 하고요. 또 일반 국민의 경우는 다음 달 7일부터 접종이 가능하고 그 전에는 자녀 백신이 있을 경우에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면역 저하자와 요양시설 거주자 등 취약자를 대상으로 이런 면역 취약자를 대상으로 백신 4차 접종 여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지난 9일에 29만 회분이 출하됐고 이걸 시작으로 이달 안에 모두 200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역사가 오래된 백신인 만큼 기다리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백신 접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3위 소식은 뭔가요? 네, 바다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소식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바다는 지구 표면의 3분의 2를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생존에 필수적인 산소의 75%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인류가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50%를 저장해서 기후변화를 저지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30년간 해수 온도가 기록을 시작한 1880년 이래 가장 높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지구 해수 온도 상승의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줄어들고 또 습도도 많이 배출됩니다. 그 결과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이 늘어나서
태풍이나 폭우의 위험이 커지고요. 예. 또 태풍이나 폭풍의 경로가 바뀌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는 가뭄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해수 온도 상승은 전염병을 부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바다의 고수온으로 폐류가 상해서 폐류로 만든 음식을 섭취한 사람이 A형 간염에 걸린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해 6월에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주축이 돼서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바다를 살리자는 국제적인 성명을 공표했습니다. 예. 해양 환경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추진하는 국제기구들과 협력을 통해서 실질적인 변화와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바다가 뜨거워지면 동식물은 물론이고 우리 인류까지 살 수 없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그 소식이었는데요. 우리 과학계가 주축이 된 성명도 내용대로 잘 이행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2위 소식이죠? 네. 2위로는 하반신 마비 환자들이 척수에 전극을 이식하고서 다시 걸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차지했습니다. 네. 스위스 로잔 공대와 로잔 의대 공동 연구진의 연구 결과인데요. 연구진은 척수 신경 가까이에 이식할 수 있는 전극을 개발하고 사고로 척수가 손상된 환자 3명에게 이식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전극으로 적절한 자극을 가령 걷기나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원하는 운동 형태에 따른 자극을 줬는데요. 네. 전극이 등과 다리에 있는 신경을 자극해서 환자들이 다리를 움직여서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시도가 있긴 했습니다만 이번만큼 성공적이지는 못했거든요. 이번 연구는 전극 자극을 크게 증폭하는 기술을 적용한 결과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연구팀은 이 장치를 사용한 지 몇 시간 만에 3명의 환자 모두 일어설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서너 달 동안 연습과 훈련을 거듭하면서 기능이 더 향상됐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번 수술은 마비 환자가 온전한 척수가 6cm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연구팀은 앞으로 상용화를 위해서 추가적인 기술 보완과 대규모 임상시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앞으로 기술 보완과 추가 시험을 통해서 하반신 마비 환자들의 삶의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1위 소식은 뭔가요? 네, 오늘 마지막 소식은요. 코로나19 대전환의 시한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를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만 명을 넘어섰죠. 1월 중순 정도에 3,000명에서 4,000명이었던 것이 10배 이상 늘어난 건데 한 주에 2배씩 늘어난 셈입니다. 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달 말에는 하루 확진자가 23만 명까지도 나오고 다음 달 초에는 36만 명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국제뉴스에서만 보던 엄청난 규모의 확진자 폭증세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폭증세를 계기로 우리도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체제로 전환이 될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방역 조치를 사회적 거리 두기와 사적 모임 기준만 유지하고 거의 진단이나 재택 관리, 격리 기간 등은 전체적으로 완화한 상태인데요. 예. 재택 치료를 하는 환자들도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를 해서 따로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응 방식이 이전보다는 꽤 많이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정도로 완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방역 개념을 아예 바꾸는 대전환을 논의해야 할 상황이 상당히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확산 방지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통제 기조로 갈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사회적 비용이나 혼란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그런 판단의 시간이 다가온다고 보여집니다. 아시는 대로 유럽에서는 최근 기본적인 방역조차 폐지한 움직임이 아주 거세게 일고 있잖아요. 예. 근데 유럽뿐만 아니라 또 미국에서도 주별로 그런 움직임이 좀 있고요. 또 물론 국민의 건강이라는 대의 명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정책 당국으로서도 이런 대전환의 판단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결정을 과감히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바짝 다가온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도 확 풀어버리자는 의견이 나오고는 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속도 조절 또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해외 사례를 잘 살펴보면서 우리도 슬기롭게 대응해야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핫5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 지수가 높을수록 뼈 건강이 나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시카고대 의대 연구팀은 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건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체질량 지수가 1씩 올라가면 골밀도를 나타내는 점수인 T스코어가 0.1씩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T스코어는 0.2 정상이고 마이너스 1에서 2.5면 골 감소증,
마이너스 2.5 이하면 골다공증으로 분류됩니다. 연구팀은 체지방이 골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증거라며 이런 경향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두드러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슐린 생성 세포를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해 당뇨병을 유발하는 세포 경로가 발견됐습니다. 미 보스턴 아동병원 연구팀은 인슐린 생성 세포인 베타 세포의 표면에서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수용체를 발견하고 작용 과정까지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수용체 작용 경로를 차단하면 베타 세포가 손상되지 않고 인슐린 생성도 증가한다는 점을 동물 실험과 인간 세포 실험에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발견이 베타 세포에 문제가 생겨 발병하는 2형 당뇨병의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로 6기를 새로 짓고 8기 추가 건설을 목표로 연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원전 산업의 로드맵을 밝히는 연설에서 프랑스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10년 넘게 원전 사업에 투자하지 않았지만 미래로 나아가려는 믿음과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후 원자로 10여 기를 폐쇄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바꿔 원전 수명을 기존의 4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우주군 사령부가 최근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포착해 추적하는 위성인 GEO-5를 인수해 실전 운용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현지 시각 10일 우주군 사령부가 적외선 센서로 탄도미사일의 화염을 포착해 추적하며 조기 경보 체제를 가동하는 우주 기반 적외선 탐지 시스템의 5번째 위성을 최근 실전 운용이 가능한 상태로 넘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GEO-5는 지난해 5월 18일 플로리다주의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정확히 봐야 할 때 흔히 두 눈 부릅뜨고 본다는 얘기를 종종 하죠. 그런데 아무리 두 눈을 부릅뜨고 봐도 진짜 실체와는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착시 현상인데요. 오늘 궁금한 이야기에서는 이 착시란 무엇이고 왜 착시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이야기의 이호종입니다. 여러분들은 새해에 이루고자 하는 또는 원하는 바들에 대한 목표를 세우셨는지요?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더욱 재미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선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목표를 세웠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들을 기다리는 이벤트 중 가장 빨리 찾아오는 명절이 있습니다. 설날과 정월 대보름이 바로 그것이죠. 특히나 이 정월 대보름에는 과거로부터 뒷동산에 올라가 달맞이를 하며 소원을 비는 것이 우리나라 전통 문화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때 볼 수 있는 달은 평소보다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말이죠.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꽉 찬 달이 지평선에 걸려 떠오를 때쯤 마치 건물을 잡아먹을 기세로 엄청나게 커 보이는 달을 본 적이 있는 경험 말입니다. 달이 지평선 근처에 있을 때가 우리 머리 위에 떠 있을 때보다 실제로 커지기라도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흰금 파검 논란을 알고 계신가요? 드레스 색깔 문제로도 유명한 이 논란은 2015년 스코틀랜드의 가수인 케이틀린 맥네일이 자신의 SNS 계정에 한 장의 사진을 게재한 것이 발단이 되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진 속 드레스의 색깔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흰색 바탕에 금색 줄무늬로 보이신다고요? 혹은 파란색 바탕에 검은색 줄무늬로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셨던 것 그대로 네티즌들은 이 옷이 흰금이다 또는 파검이다 라는 대결 구도로 인터넷상을 한참 동안 떠들썩하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옷을 보는데 왜 다른 결과로 보이는 걸까요? 이번엔 이 그림을 봐주세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네모들 사이에 위치한 회색 선입니다. 이 선들은 나란할까요? 아니면 비뚤어져 있을까요? 비뚤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선들은
사실, 나란하게 정렬해 있습니다.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착각. 이것을 우리는 착시라고 부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더 들어보죠. 이 그림 속에서 혹시 달마시아를 찾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식빵은 어떨까요? 이 식빵 속에서 예수를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착시 속에 빠진 것입니다. 이전 사례들은 보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정보를 습득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타나 착시가 생긴 것이라면, 이번에는 이미 우리의 뇌 속에 들어있는 기억들이 우리가 보는 것에 개입해 없는 것을 있다고 느끼도록 착시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또한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착각, 즉 다양한 착시 현상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그 대상의 본연의 모습과는 다른 왜곡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착시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뇌는 외부로부터 습득한 정보를 익숙한 방식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보름달이 지표면 근처에서 떠 있으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주변 배경과 보름달의 크기를 비교하게 됩니다. 고층 빌딩과 배경으로 존재하는 달의 상대적인 크기를 마음속으로 재보는 것입니다. 뇌는 그로부터 달의 크기를 유추하고 그것을 시각 정보로 처리하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반면 우리의 머리 위에 떠 있는 달은 주변 배경으로부터 달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태 그 자체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지표면 근처에 떠 있는 달은 그 크기가 매우 크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흰금 파검의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한 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과학 웹툰 작가인 XKCD의 그림입니다. 두 캐릭터의 드레스는 이전 흰금 파검 논란의 사진 속 드레스의 색깔과 완벽히 똑같은 색깔의 드레스를 그린 그림입니다. 왼쪽의 캐릭터가 입은 드레스는 흰금으로, 오른쪽은 파검으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배경색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따라 같은 색을 다르게 인지한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배경을 푸른빛으로 인지하는 사람에게 사진 속의 드레스는 흰금으로, 반대로 배경을 베이지로 인지하는 사람에게는 파검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네모난 패턴 위에 그려진 직선, 이들이 평행하게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야 할 정사각형의 네모들의 배열이 교묘하게 비껴 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 위를 지나가는 직선도 이들과 같이 비껴지는 것으로 인지하게 되며, 이러한 선입견 때문에 실제로는 평행한 직선이 비뚤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익숙한 대상이 없는 정보가 우리 뇌에 전달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 사진을 아무리 쳐다본다 한들 네 번째 사진 속 달마시안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달마시안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달마시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 이 사진은 그냥 단순한 흰색 바탕에 검은 점들이 랜덤하게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여기에서 그 어떤 형태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중에게 알려진 예수의 이미지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의 경우 식빵 속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는 없었겠죠. 그냥 사람 정도는 찾을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만 이것을 예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뇌는 주변으로부터 인지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처리할 때 이미 기억된 익숙한, 즉 학습된 정보로부터 대상을 해석하고자 하는 경향을 지니며, 나는 세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익숙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착각하며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개드렸던 착시 현상처럼 우리가 세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감각 정보에 왜곡이 있다면 그건 나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말이죠. 그런데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는 미지의 대상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빠르게 해당 대상의 정보를 유추해내고 이것을 근거로 다양한 활동을
이행해 나갈 수 있었던 과거 인류를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방식으로 빠르게 이미지를 처리하고 인지하는 것이 우리 개개인 자신의 생존에 유리한 특성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이상 궁금한 이야기였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전화 상담 지침을 바꾼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루 한 번 상담은 무료, 2번부터는 본인 부담액이 발생한다고 했다가 다시 2번 이상이라도 무료라고 정정한 건데요. 수시로 바뀌는 방역 지침 때문에 혼란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자세한 안내와 빠른 대처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